내가 수목원으로 온 뒤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던 집을 처분했다. 대지 80평에 건평 45평짜리 2층 단독주택이었다. 아버지는 늘 교도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집과 임야 500여 평을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집 판 돈의 일부로 17평짜리 아파트 2채를 사서 한 채는 전세를 드렸고 한 채는 어머니가 살았다. 아파트 2채는 전혀 다른 동네에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출감하면 전세를 내보내고 아버지를 따로 살게 할 작정이었다. 어머니는 아파트 2채를 사고 남은 돈을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돈의 용처를 묻지 않았고 어머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 후에 어머니가 주식에 투자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주가는 크게 올라 있어서 어머니의 돈은 2배로 늘었다. 아버지가 출감하면 17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의 몫으로 내주고 더 이상은 같이 살지 않고 재산도 분리하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출감하기 전에 일방적인 의사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었다. 내가 수목원으로 떠나온 뒤에 어머니는 눈에 띄게 늙어갔다. 어머니는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긴장을 잃어갔다. 어머니는 자신과 남을 구별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중이건 새벽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얘 자니? 잠이 와? 나는 잠이 안 온다. 엄마 지금 1시야. 전화 끊고 주무세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자니? 니네 아버지는 잘까? 그 안에서도 잠이 올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머리를 꺼냈다. 잠이 안 온다는 것이 전화를 걸어오는 사유였다. 아버지가 출감하면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결정도 새벽에 난데없는 전화로 알렸다. 얘, 니네 아버지 나오면 그만 갈라서야겠어. 그 인간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안 봐서 서로 편하잖아. 그걸 확실히 알았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안 봐서 서로 편하다는 어머니의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증오하거나 혐오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후미진 밑바닥을 긁어서 돈을 벌어오던 아버지의 삶이 어머니에게 주는 하중으로부터 얼마쯤은 벗어날 수 있어서 가볍고 편하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출감한 후에도 수감되어 있는 동안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출감해서 법률적 형기가 끝난 후에도 격리의 형식으로 심리적 형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나의 이해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늘 돈만을 가져다 주었고 이사를 할 때나 집을 수리하거나 가구를 드릴 때에도 모든 일을 어머니가 혼자서 결정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결정에 따랐다. 따랐다기보다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자신에게로 넘어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논 상대조차 아니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가져다 준 돈을 어머니가 어디에 쓰는지를 따져 묻지 않았다. 나오면 갈라서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이 이혼인지 별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출감 후에 어머니가 미리 장만한 17평짜리 아파트로 혼자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아버지는 늘 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혼인지 별거인지를 정하기 이전에 우선 같은 생활 공간 안에서 마주대함으로써 빚어지는 마음의 고통과 떠오르는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기로 작정했고 아버지가 수감된 후 그 방법을 알게 된 것이었다. 새벽에 걸어온 전화로
어머니는 또 말했다. 예, 도장 찍는다고 해서 갈라서질까? 아파트 얻어서 내보낸다고 갈라서질까? 꼴 안 본다고 해서 갈라서지느냔 말이야. 엄마, 나 자야 돼요. 나는 잠이 안 와. 니네 아버지는 잘까? 나는 핸드폰을 머리맡으로 밀쳤다. 어둠 속에서 스피커 구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앵앵거렸다. 예, 그게 될까? 갈라서지는 게 되겠느냔 말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엉켜버린 삶의 하중이 너무 무겁고 깊이 섞이고 비벼져서 도장을 찍어도 아파트를 장만해서 따로 내보내도 겹쳐지고 스며든 생애를 분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어머니는 예감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예감이 그다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스피커 구멍 속에서 어머니는 오랫동안 앵앵거렸다. 먼 거리를 건너오는 소리였는데 아주 가까이 들렸다. 예, 초저녁 꿈에 말이 나타났어. 니네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끌고 왔다는 그 말. 너 자니? 죽은 할아버지의 말이 어머니의 꿈에 얼씬거리는 모양이었다. 죽은 짐승이 어쩌자고 산 사람의 꿈에 나타나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말 너도 알지? 사전에서 봤잖아. 니네 아버지가 출감했는데 교도소에서 집까지 그 말을 타고 왔어. 말이 늙고 병들어서 두 다리로 서지를 못하고 자꾸 주저앉았어. 나중에는 네 다리를 꺾고 무릎으로 기었어. 니네 아버지가 교도소 문 앞에서부터 그걸 타고 왔더라고. 너 자니? 숲에서 밤부엉이가 울었다. 군부대에서 야간 훈련을 하는지 먼 폭발음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남은 형기를 따져보았다. 아버지는 모범수라니까 만기 전에 출소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의 꿈이 그 조짐일 것인가. 와서는 배를 누르지도 않고 문 밖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 말은 쓰러져서 내 다리를 허공으로 쳐들고 버둥거렸어. 그러더니 누런 오줌을 내질렀어. 예, 이게 대체 무슨 꿈이니? 너 자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넋두리가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하나마나 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었는데 무내용할수록 어머니에게는 절박한 말이었다. 예, 너 듣고 있니? 너 자는구나. 너는 간난해부터 잠이 많았어. 그게 네 효도였다. 너 진짜 잠들었구나. 어두운 산맥을 건너오는 바람이 시간을 몰아가는 소리를 냈다. 바람 소리에는 먼 숲을 훑어온 소리와 가까운 숲을 스치는 소리가 포개져 있었다. 바람의 끝자락이 멀리 지나온 시간의 숲까지 흔들었다. 스피커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바람 속에서 앵앵거렸다. 스피커 구멍으로 어머니의 몸이 흘러나와서 내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것 같은 환영이 어둠 속에 떠올랐다. 예, 너 자니? 너 자? 니네 아버지도 잘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점차 울음이 섞이더니 어머니 쪽에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서 폴더를 닫았다. 겨울이 끝나가면서 어머니의 새벽 전화는 점점 더 빈도가 잦아졌다. 어머니는 마음의 오지에 묻혀있던 생애의 고통과 수치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넋두리에 실었다. 나는 한동안 밤중에 핸드폰을 꺼버리고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의 신호가 내 죽어버린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분리를 도모하고 있듯이 나도 어머니와 갈라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둠 속에 누워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울 듯 싶었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눌러서 죽은 핸드폰을 살려놓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의 신호음이 울렸다. 얘, 너 이거 빠뜨리고 갔더라. 니네 아버지가 보내온 돈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면회 갈 때마다 넣어준 용치금을 아버지가 쓰지 않고 모아서 다시 집으로 보내온 95만 원짜리 소액환을 가져다 쓰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수목원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그 소액환을 가져다 쓰라고 내밀었었다. 나는 소액환을 서랍 속에 다시 넣어두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발견한 모양이었다. 얘, 너 쓰라고 보내온 돈이야. 그게 네 아버지 뜻이야. 겉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 거긴 서울보다 춥다면서. 어머니는 내가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입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의 추위를 걱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환기시킴으로써 고통을 반추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갈라서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거긴 마땅한 옷가게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사서 보낼까? 너와 나는 너의 아버지로부터 달아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막았다. 난 필요 없어요. 엄마나 한 벌 사서 입으세요. 교회 헌금을 내시든지. 헌금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돈을 받으시겠니? 너 지금 졸립구나. 어머니의 말은 늘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고 아무 대답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은 담벽에 대고 중얼거리는 헛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그 상대는 딸인 나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또 말했다. 얘, 그 최국장 알지? 그 집 둘째 아들이 너랑 혼담이 있었잖니. 그 아들이 지난달에 결혼을 했다는구나. 나는 핸드폰을 끊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 혼자서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최 국장은 아버지의 직장 상사였다. 그때 아버지는 5급 사무관으로 계장의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의 윗자리에 과장이 있었고 최 국장은 그보다 더 고위직이었다. 아버지가 관내 업소들을 뜯어서 긁어 모은 돈은 과장을 거쳐서 국장에게까지 상납되었다. 아버지가 검거되자 과장은 달아났다가 검거되었고 과장이 검거된 직후 최 국장은 집무실에서 연행되었다. 최 국장은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계장들한테도 상납을 받았고 또 부하를 경유하지 않고 업주들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도 있어서 돈을 먹은 액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았고 돈을 먹은 세월도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데 오래전에 먹은 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화가 다 되었고 최근에 먹은 돈도 업소를 직접 돌며 뜯어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량은 아버지보다 가벼웠다. 아버지는 검찰 신문이나 법정 진술에서 최 국장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몰아갔다. 최 국장이 돈을 긁어오라고 지시를 하거나 암묵적 사주를 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이 능동적으로 긁어서 최 국장에게 준 것이라고 아버지는 일관되게 진술했고 최 국장은 아버지의 진술에 편안히 얹혔다. 최 국장은 아버지의 형량의 반쯤을 받았다. 교도소 안에서 최 국장이 아버지의 의리 있는 처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면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퍼뜨렸고 그 후에도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와 상납 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아버지의 의리는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최 국장 집안은 조선 중기에 지역에 뿌리내린 토호급 가문이었다. 종친들 중에 지역 상공인협회장이나 충효사상 선양위원 같은 유지들이 많았고 소작을 준 농토도 넓었다. 최 국장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김장을 담글 때면 어머니는 그 집에 가서 일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 일을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를 휘두르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최 국장 집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것을 어머니 자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것이 삶의 본래의 모습이고 방편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었을까. 최국장 집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저녁에 어머니는 콩비지나 겉절이 김치를 얻어왔다. 퇴근한 아버지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어머니가 얻어온 최국장 집 겉절이 김치로 저녁밥을 먹던 생각이 난다.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얻어온 최국장집 겉절이 김치를 쭉쭉 찢어서 밥 위에 얹어서 먹었고 내 밥그릇에도 김치를 얹어주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다. 좀 싱겁구나. 최국장님은 늘 싱겁게 드시더라. 그것이 아버지의 평화였을까? 어렸을 때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최국장의 둘째 아들은 지방대학 체육학과를 나와서 읍내에 태권도장을 차렸다고 들었다. 태권도장뿐 아니라 여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도 몇 군데 차려놓고 있었는데 군청 공무원과 세무서 직원들이 이 업소를 비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버지가 구속된 후에 알려졌다. 나와 혼담이 있었다는 인물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 나는 그 혼담의 내용과 진전사항을 모른다. 아마 어른들끼리 무슨 수근거림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혼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미술대학 졸업반에서 디자인 계통회사에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서 얻었는지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명함에는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함을 본 후에 맞선을 보내 만회하는 이야기가 오고 갈 무렵에 아버지와 최국장은 구속되었다. 그것으로 모든 일은 끝났다. 그것이 전부였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온 어머니가 느닷없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지나간 혼담을 끄집어내고 그 남자가 최근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까닭은 이른바 나의 그 혼담이라는 것이 오욕과 수치였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자신의 상처로 칼을 만들어서 딸을 찌르려는 것일까. 이 밤중에 핸드폰으로.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니는 또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핸드폰을 머리맡으로 밀쳐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앵앵거렸다. 그 색시가 음대를 나왔대. 피아노 전공이래. 최국장은 출감했다더라. 아들 결혼식장에 나와서 하객을 맡고 패백도 받았대. 너네 아버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도 다들 봉투를 들고 왔더래. 나는 청첩장은 받았는데 안 갔어. 너 자니? 잠들었어? 어머니의 말은 듣는 사람이 필요 없었다. 어둠 속에서 앵앵거리는 그 목소리에 어떤 들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너 그 집에 시집 안 가길 잘했어. 네 아버지가 아직도 그 안에 있는데 네가 치마 저고리 입고 최국장한테 패백 드리는 거를 생각을 해봐라. 봉투도 좋지만 수사했던 경찰관한테까지 받을 수가 있겠냐? 그게 꼴이 되겠어? 어머니가 언제 전화를 끊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새벽 꿈에 또 할아버지의 말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태우고 무릎걸음으로 기어서 다가올 것 같았다. 나는 새벽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